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약 1시간여 만에 받아들였습니다. 후임 검찰총장 임명도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가 됐고 이 사표 수리 절차는 앞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임자 임명 역시 법에 정한 절차대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검찰 직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서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의 역시 수용하고 후임으로 김진국 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는데요. 이로써 신현수 수석은 지난 2월 중순 사의를 표명한 지 약 2주 만에 또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는 2달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신 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라면서도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서건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신임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을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재미난 포인트 하나가 나온 건데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의를 어떤 수용을 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민정수석 교체를 딱 지금 함께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전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신현수 수석이 뭐 사의를 거둬들였다 다시 출근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렇다고 계속 그냥 가는 거 아닐 수도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계속 나왔어요.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쭉 되다가 어제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과 동시에 민정수석을 바로 교체를 해버렸다면 네, 그렇죠.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딱 이게 맞아떨어졌을까? 그거 참 신기한 게 이게 우리가 참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 지금 징계 관련해서 네. 의결이 됐고 그 재판 중이에요. 예. 그럼 사실은 징계 중에 사표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정말 전격적으로 1시간 만에 수리를 해버리고 네. 그리고 같은 민정수석도 전격적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네. 뭔가 이거는 준비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총장하고 신현수 수석하고 같이 좀 생각했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측면은 충분히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다기보다는 민정수석이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권력기관 특히 뭐 검찰하고 그 민정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얘기를 좀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임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데 대해서는 뭐 신원을 줘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사전 절차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침 그게 딱 완료가 돼서 그러면 한 거냐 아니면 맞추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빨리 됐습니다. 김진국 그 후임 민정수석도 사실상 같이 예전에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네.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예. 신현수 수석이랑 비슷해요. 비서관 했던 거는. 그래서 뭔가 준비됐다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민정수석이 본래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신임 수석하고 호흡을 맞추는 것보다는 뭐 검찰개혁의 과업체제도 있고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함께 교체하는 것은 뭐 청와대로서는 나쁜 카드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럼요. 네,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의 걸 이게 사의를 표명하는 타이밍이 사실 조금 예상 외다라는 지적이 좀 많은 편인데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리 사전에 알고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나리오 중에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시나리오 해봅니다.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면 민정수석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면 누구를 하겠다까지 약간 좀 짜여져 있었을 아니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또 연결을 지어야 되는 게 청와대에서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네 안 했네.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의 상관성이 있는지까지 좀 봐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친 김에 그냥 그 이참에 민정수석도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만 보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본. 아니, 뭐 국민의힘도 사의 표명 7분 만에 바로 논평 내서 위로를 전했으니까요. 국민의힘도 약간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다 알고 있었고 기다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뽑혔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은 득표율 41.64%로 36.31%의 나경원을 포함해 조은희, 오신환 등의 후보를 모두 꺾었습니다. 박형준 전 수석은 득표율 54.40%로 박성훈, 이현주 후보를 꺾고 선출을 됐는데요. 당초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나경원 대세론에 여성 가산점제까지 있다 보니까 나경원의 승리를 점치는 쪽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일반 시민의 선택은 오세훈 쪽으로 더 몰린 거죠. 본인의 중도 확장성을 나름 입증한 셈인데요. 또한 당초 이제 박형준 후보와 맞서면서 선전이 좀 예상되었던 이현주 후보 역시 정치 신인에 가까운 박성훈 후보에게 밀리며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 만큼 나경원과 이현주의 본선 경쟁력 그리고 중도 표심에서 부진한 셈입니다. 좀 이변이에요, 사실은. 저는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나경원 후보도 본인도 이 상황을 못 믿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여기다 여성 가산점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마수 토론에서도 계속 이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집어진 거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 가산점 플러스 마수토론에서 승리를 계속 했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도 많이 좀 지지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갈라졌는 게 아닌가. 결국 본선에 가서 이겨야 된다라는 게 반영이 됐고 100% 일반 여론조사 이게 뭐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했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 본인도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리 이제 예상을 못했다라는 놀란 식으로 모양새였어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굉장히 상기된 표정이었고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되었을 때 오세훈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 거의 박빙으로 붙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과연 뒤집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근데 여성 가산점제도 있고 워낙 나경원 대세론이 있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어제 이제 처음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자기가 조금만 더 일찍 경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었더라면 출마선을 좀 일찍 했었더라면 아쉬움도 남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결국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 막판에는 나경원 쪽도 오세훈 쪽도 자기가 좀 더 중도 쪽을 잘 잡아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갈린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어 왔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전 여론조사하고 뭔가 좀 달랐던 건지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원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또 네. 분석도 있어요. 뭐 역선택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 역선택 때문에 후보가 바뀐다고요? 그럼 만약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되면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했다면 더 유리하나요? 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네, 아무튼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의 태도와 오세훈 후보의 태도를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단일화 여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이제 타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기억날 거 1월 때 오세훈 후보가 조건부 불출마 바로 조건부 출마인가요? 네, 그거 생각해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오세훈 후보가 일단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도 그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 안 나가겠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완전 다른 상황이고 오히려 나경원 후보보다 색깔상 안철수 후보랑 좀 비슷하거든요. 중도층 겨냥하는 거는 아마 안철수 후보하고 좀 박빙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나경원 쪽이 됐던 가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나경원 대 안철수였냐 아니면 오세훈 대 안철수는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 달라질 거거든요. 것 사실은 네, 차이가 있을 근데 겁니다.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색깔 차가 큽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반 지지자들은 완전 달리 보더라고요. 강경 보수고 한쪽은 그래요. 온건 중도 정도로. 사실은 보더라고요. 캠프에 구성된 걸 보더라도 나경원 후보 캠프 쪽은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편이라면 오세훈 후보 쪽은 조금 구성이 다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땐 좀 차이가 있던 거겠죠.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백신을 맞고도 쉬지 못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의료진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 숲에 올라온 이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자신을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본래 이제 본인은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경과를 관찰했지만 잡히지 않았고 결국 열이 39.9도까지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다. 백신에 의한 발열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액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 타 병원의 지인들까지도 경미한 수준부터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무작정 권고할 게 아니라 백신을 맞고도 쉬지 못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의료진에게 이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와 의료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금 백신 누적 접종자는 15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건 좀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렇게 하라라는 행동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일단 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일단 이상 반응을 관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귀가를 하고서도 3시간 정도 이렇게 혹시나 이상 증상이 나올지 않을까 관찰을 해야 되고 네. 또 당일은 이제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해야 취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3일 내에 만약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동 요령에 접종 행동 요령에 이제 무리를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돼 있는데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요령이 뭐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행동 요령인데 지금 백신 접종할 수 해야 되는 인력들은 그것을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안 지키거나. 네. 그래서 지금 고열이 되고 하면 이거 자체가 큰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39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잘못하면 뭐 까딱까딱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백신 접종하는 분들한테 의료진들한테는 더 지키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루 정도는 휴식을 아예 보장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그럼 또 인력 부족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아무튼 근데 참 그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참 하면서 왜 의료진의 권리는 보장을 안 해주는지 참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본인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급여 얘기도 나왔다가 뭐 수당 얘기 나오고 좀 휴식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내린 것도 뭐 백신을 맞은 날은 무조건 쉬어라가 아니라 일상생활은 하되 무리하지 말라 정도의 이거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라든가 경미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건 이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서 관리가 돼야 될 거잖아요.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전혀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이제 아프거나 좀 이렇게 약간 좀 열감이 좀 있는데 하더라도 당장 현장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걸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좀 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일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료진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분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더 안전하게 일을 잘하고 방역당 현실에 이렇게 좀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건데 백신 강제로 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접종을 시켜놓고 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네. 아니 뭐 억울한 걸 떠나서 일단 몸에 무리가 오는데 그쵸, 이게 뭐 열이 나거나 이런다라고 안 한다면 되니까. 좀 최소한 쉴 수 있게 해주는 좀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 좀 들고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세계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시선 집중을 함께 해 오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저희 방송 시청이 좀 원활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로 전송이 좀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 방송은 MBC 미니나 라디오로 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런 말씀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